네, 마켓 리더에게 주요 이슈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오랜만에 함께 하시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 시간에 두 번째 나와주셨잖아요. 네,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오, 서운합니다. 연초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주요한 이슈들이 있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시장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 좀 맞게 나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오늘도 같네요. 네. 좀 그렇잖아요. 그때는 좀 시장이 아직은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죠. 맞아요. 네,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사자라는 콜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오늘은 지금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네.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대륙발 훈풍 기대해도 될까요? 네. 저희는 증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이 대륙이 건지. 중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슈가 또 음. 밤사이에 많이 됐고 네, 맞아요. 어제부터 이어지고 네. 있는데 일단 시장 큰 그림부터 체크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최근 증시를 좀 확인해 보면 네. 좀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왜 이러지? 네. 너무 지지부진하고 재미없고 뭐 떨어진다고 하기에는 약보합이고 그렇죠. 애매해요. 이에 대한 판단은 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다 지나간 거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이 해석을 하면 이게 앞으로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이 공교롭게도 2650에서 좀 막혀서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650을 우리나라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한 203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지금 1분기에 우리나라 코스피 자본 총계가 2030조 정도 되거든요. 딱 자본 총계만큼 올라온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왜 올라왔었느냐. 뭐 여러 가지 뭐 AI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난 10월에 우리가 1,450원의 원화 환율이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1,250원, 200원이 올랐어요. 네. 그게 왜 올랐을까? 그러니까 피벗에 대한 기대,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가 10월부터 생겼고 지금 6월에 피벗이 발생했어요. 그럼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에서 피벗이 발생한 데까지 우리나라 2,200에서 2,600이 올라온 거죠. 즉 우리나라 자본 총계도 안 됐었던 즉 리세션, 경기 침체에 베팅했었던 것들이 경기 침체가 아니네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자본 총계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자본 총계를 넘어서려면 이익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당장은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정말 성장이 나올까? 기준금리 저렇게 높은데? 라는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른 쪽에 보다 싼 데가 어디 있을지 아니면 업종별로 선순환이 일어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대륙발 훈풍을 찾을지 이런 과정에서 시장이 조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힘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요소들을 찾아서 이게 재료가 될 수 있을지를 계속 검증하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해봐도 되겠죠. 일단은 이 자체적인 힘이라는 게 사실 실적이잖아요. 네. 실적이 우리가 7월에 이제 실적이 그 2분기 2분기 맞죠? 네. 2분기가 7월 한 중순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옥석 가리기가 되고 실제 우리 시장은 2,600에 머물 게 아니라 분기마다 자본 총계가 그래도 지수 기준으로 한 40에서 50포인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2,650, 2,700, 2,800도 갈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사실 그 자신감을 얻기에는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본 총계까지 올라온 이 시장에서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베팅하지 않았던 업종들을 좀 살려놓고 가자. 왜냐하면 경기가 돌아섰다라는 거는 경기가 아주 저점일 때 저희가 아마 나왔을 때는 아마 2차 전지만 갔었던 시장이었을 거예요. 네. 2차 전지 없으면 소외되었던 시장.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경기가 바닥을 찍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살 게 많아지는 시장.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올라갔었고 반도체 가고 조선 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또 오히려 뭐 대륙발이라고 하면 대륙하면 뭐냐면 중국 관련주겠죠. 그쵸. 중국 관련주 그리고 플러스 소외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외 업종 뭐 저도 잘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은행주라든지 저도 잘 좋아하진 않지만 건설주라든지 전제가 진짜 붙습니다. 손이 안 가지만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화학이라도 그동안에는 화학 업종이게 되면 뭔가 배터리가 살짝 섞여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배터리가 없고 순수 화학.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의 어떤 부동산이나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순수 화학 업종들. 뭐 종목으로는 아실 거예요. 그냥 배터리가 끼어 있지 않은 네. 순수 화학 업종. 이게 진짜 지금 정말 이 타이밍에 이런 기업들을 사야 돼? 라는 느낌이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의 정책적인 기대 더불어서 시장의 경기가 돌아섰다면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은 강세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강세장은 주도 업종이 가다가 좀 쉬더라도 다른 업종들이 소유 업종들이 올라와 주면서 이게 에너지가 쌓여서 그래야 또 가능한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돌아섰다는 거는 너와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네. 가는 거잖아요. 근데 베어마켓 랠리, 즉 올라왔다가 부러지는 장은 주도 업종이 올라왔다가 조금 힘이 떨어지거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겼을 때 소외 업종이 못 올라오고 최근처럼 주가도 조정받을 때 소외 업종이 더 빠질 때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더 빠질 때는 이게 베어마켓으로 안 좋은 장이죠. 근데 지금은 지수는 좀 하락인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면세점, 뭐 순수화학, 네. 뭐 은행, 소외됐던. 뭐 소외됐던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 오히려 또 다른 기업들, 다른 좀 소외됐던 쪽으로는 훈풍이 불 수 있는 기간이다. 잘 활용하면 더 좋지 그렇죠. 않을까. 네, 그렇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얘기 중에 근데 피봇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네. 6월에는 일단 당장은 동결이 스킵. 됐는데 이게 또 점도표를 보니까 인상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도표는 그 6월 FOMC가 지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점도표를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좀 장중에 이렇게 밀렸다가 파월 기조회견에서 다시 올라온 네. 이유가 파월도 이거예요. 점도표만큼 자신은 없어. 이게 정답이거든요. 점도표는 그리고 최근에 연준 의원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파월이 아마도 원론적인 얘기. 우리 기준금리 물가를 보면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넣어놔야 돼요. 우리 앞으로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시장이 먹힐까요? 우리가 뭐 블링컨도 갔고 뭐 이렇게 갔잖아요. 네. 그럼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뭔가 계속 좀 이렇게 테이블에서 협상을 하려면 가장 접점의 끝에서 아직도 뭔가를 내놓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자꾸 뭔가를 내놓으려고 노력하는데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물가에 의도치 않은 상승이 제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주 후반에 그리고 뭐 블라드라든지 이제 계속 연설이 있거든요. 오늘 저녁에 윌리엄스, 뭐 블라드, 네. 그 다음에 주 후반에 파월 연준 의장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얘기 드리냐면 금리 인상 이제 생각하지 말아라. 금리 인상 생각하지 말고 오. 금리는 저는 오히려 내내 동결될 것 같다. 네. 예. 지금 7월에 FOMC에 대한 확률은 선물 시장에서 아마도 지금 70% 이상 금리 올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선물 베팅이 돼 있지만 사실은 하루마다 바뀌거든요. 네. 고용 지표가 중요한 상황인데 고용 지표는 공교롭게도 7월, 8월 넘어가서부터는 계절적으로 악화가 돼요.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간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목요일 저녁에 나오는데 그 부분은 조금씩 올라가는, 즉 고용이 악화되는 모습을 네. 보여줄 겁니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 이게 정말 계절적으로 악화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올려놓은 기준금리 때문에 후행적으로 고용이 악화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들 타이밍이거든요. 그럼 7월도 아마 동결 가능성, 네. 그럼 8월은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9월까지는 어쩌면 동결된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 음. 근데 계절적으로 어쨌든 부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휴가 시즌이라는 네, 점을 저희가 그렇죠. 한번 네. 기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건 미국 이야기 나오면은 금리, 경기 침체 뭐 이야기 빠지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침체 온다, 안 안 온다. 온다? 네. 이 기로에서는 저희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봐야 되는 걸까요? 경기 침체, 이번에 걱정했었던 경기 침체 이미 지나갔다. 네. 지나갔다. 네. 그럼 안 온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 네. 번째는 실물 데이터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게 실질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나갔는데 내가 월급이 1,000원이 올랐지만 마트의 물가 1,200원 오르면 내 소비는 줄어들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더더욱 강한 소비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작년까지의 사이클이었어요. 물가도 오르고 내 월급은 올랐지만 물가 더 올랐었던 거예요. 이게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갔을 때였습니다.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갔었던 때가 미국은 경기 침체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언적으로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얘기 안 해줘도 경기 침체를 이미 지났다라는 거죠. 지금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물가보다 높아요. 자, 물가가 예를 들어서 달걀 가격이 500원 올랐지만 나는 월급이 1,000원 올랐어. 그러면 충분히 살 수가 있는 네. 거죠. 미국은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오호. 그래서 지금 실질 임금이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고용은 약간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고용 자체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즉 가정에서는 휴가 간다고 실업자가 늘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계속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일자리가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긴 하더라도 CPI, 즉 유가와 음식료가 들어간 헤드라인 CPI는 지금 4.0%까지 내려왔잖아요. 아마 6월에 CPI, 즉 7월에 발표되는 거는 3%대까지 갈 거예요. 근데 시간당 평균 임금은 4%거든요. 그러면 뭐 실질 임금이 플러스라는 거죠.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로 갈 때 경기 침체는 벗어나는 구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언제 경기 침체가 오지? 네. 아마 오긴 올 거예요. 2년 후에 오지 않을까요?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았네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올 때까지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네. 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거가 올 때까지 휴거이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또 사라졌죠. 4분기에 연체율, 총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1.24%가 나오는데 미국 기준으로 1분기에 뭐 지방은행 문제 뭐 이렇게 터졌지 않습니까? 뭐 대출태도 이렇게 높아졌다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인 연체율은 더 낮아졌어요. 대출은 더 늘어났고요. 이게 뭐가 그러면 금융 시스템의 문제였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베이 지표만의 경기 침체였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저는 금융 시스템 그리고 아까 실물 경제에 보는 그 바로미터로 보면 경기 침체는 이미 지나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지나간 걸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국내 증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증시 보기 전에 국내 경기 자체를 볼 때 우리가 수출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죠. 수출이 그동안 계속 발목을 좀 잡고 있었고 이 수출의 지표를 잘 못 보는 사람들도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심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또 최근에는 확장 국면이다라는 기사들이 속속 보입니다. 네. 좀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출 데이터 자체만 놓고 보면 계속 마이너스가 올해 내내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네.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자체는 어찌됐든 뭐 전년이 너무 좋았다 이런 걸 빼놓고라도 작년에 벌었던 것보다 내 외형이 축소된 거기 때문에 분명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이 수출에서도 보면 수출 물가가 있고 수입 물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는 수출 물가 떨어지는 속도가 수입 물가보다 더 빠르게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입 물가가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이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는 유가의 선행성을 감안하면 아마도 6월 수출이 나오는 7월 초 빠르면 네. 아니면 8월에는 무역 수지는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수출의 플러스 자체가 중요한 건 그래서 중국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국 자체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상당히 떨어진 건 맞아요. 어쩌면 미국이 다음 달, 그 다음 달부터는 절대적으로도 미국으로의 수출이 더 많다라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호각세거든요. 20%. 근데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10년 전에 8%밖에 안 됐다가 지금 20%까지 올라간 네. 거고 중국은 뭐 거의 코로나의 어떤 왜곡 효과가 있지만 30%에서 20%까지 내려오는 그런 비중이 약해지는 과정인데 현재 상태로만 보면 그래도 20대 20이니까. 근데 미국은 잘했죠. 수입이. 근데 전 세계에서 수입 점유율이 중국이 18% 정도 돼요. 전 세계 이 수입 물동량 네. 중에 25%가 미국이고, 근데 중국이 17%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의 수요처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중국의 수입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반기는 어쩌면 약간 뭐 강한 모멘텀의 수출 증가율은 아니더라도 네. 수출 증가율이 뭐 0% 이상 그래도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고 약간 소소하게나마 플러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복의 기대감을 좀 갖게 네. 되는 것 같았는데요. 여기에 또 저희 국내 증시를 들썩이게 할 수 있는 재료를 찾다 보니 중국발 훈풍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기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MLF라고 해서 중기 금리 내렸고 오늘 그러니까 인민은행의 정책의 그동안의 일관성을 생각하면 아마 다음 달에는 이 지급증 비율, 지준율 인하까지 내려서 전체적인 유동성을 더 자극시킬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유동성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글로벌 유동성이 있지 네. 않습니까? 유동성은 한마디로 시차를 두고 수요를 발현하게 돼요. 돈을 우리가 빌렸다라는 거는 저도 만약에 어디 이제 대출을 받아서 뭐 차를 살 수도 있고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뭐 가방도 살 수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유동성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글로벌 유동성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1등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글로벌 유동성 돈 하면 미국? 미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미국이 아니에요. 20%가 미국이고 40%가 중국이에요. 와. 네, 그래서 중국이 돈을 풀어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그동안 왜 돈을 못 풀었느냐? 중국의 돈은 이머징 통화예요. 위안화 표시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긴축을 그렇게 강하게 할 때는 소위 말해서 막 풀면 위안화가 더 약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스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킵을 한 상황에서 바로 MLF 금리 내려주고 LPR 금리 내려주고 다음 달에 지준율 인하까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효과로 우리 중국의 수요로 인한 정책적인 오. 뭐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시 속에서 이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가 키포인트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은 선순환. 네. 시장은 2,650을 막 강하게 뚫고 가지 못할 것 같고 약간 배제되었었던 소외 업종들이 갈 수 있는데 네. 화학에서도 순수화학 같은 네. 경우 면세점 그리고 이제 건설 은행 뭐 기계 이런 뭐 약간 중국 관련 소외 업종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관련 소외 업종을 네. 보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소외됐다가 이번이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이야기 처음부터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탄탄한 정보 가지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